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주관하는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걸입니다. 오는 9월이죠. 2021년 세계 무형유산 포럼이 열리는데요. 올해 주제는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입니다. 오늘 특강은 포럼의 주제를 미리 대중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자리이고요. 대단히 기대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강연자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바쁜 분이실 텐데요.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작가, 과학에 대한 글은 물론 SF물,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N장로로 활동 중이십니다. 공학 박사이시고요. 최근에 출간된 괴물, 또 다른 조선의 풍경 외에도 다수의 인문 및 과학 교양서를 집필하신 작가이십니다. 오늘은 작가가 보는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적 가치와 가능성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 주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현장에서 듣고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강의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곽재식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곽재식입니다. 작가가 보는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적 가치와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가란 저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는 무형문화유산의 콘텐츠적 가치와 가능성,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평소에 이게 좀 이렇지 않나 싶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게 무슨 저게 어떤 정설이다, 대한민국 작가들은 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곽재식이라는 저 작가는 저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런 생각이 있네 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신화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이 벌인 이야기들, 괴물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양한 그림이나 문학 작품의 소재로 근대 전부터, 그죠? 전근대 사회에서부터 고대로부터 다양한 여러 가지 예술 작품의 소재로도 활용이 되었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재밌게 만든 어떤 이런 피규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놀이공원에서 타고 노는 놀잇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비단 이런 콘텐츠 그 자체로서 재미를 주고 가치를 띠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번 더 튕겨 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상을 이용해서 브랜드나 상품 같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 거인족 이런 거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시나요? 티탄족, 타이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브랜드나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 있는 엄청나게 거대한 로켓 같은 걸 개발했다. 그럼 이름을 괜히 타이탄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영화 제목 중에도 공교롭게도 이 티탄족의 대표적인 인물이네요. 프로메테우스 이런 영화 제목으로도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상업적으로 대단히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신화의 위력이고 신화의 가치고 신화의 재미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학교에서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무슨 물리학 시간, 천문학 시간에 행성 이름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도 배우잖아요.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라고 하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그거 비슷한 걸 주피터라고 하고, 그게 영어에서는 목성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과학 시간에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신 것도 많을 텐데 의외로 별로 많이 안 알려지고 좀 덜 익숙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세상이 어떻게 처음 생겨났느냐, 처음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어린이 때 많이 접하잖아요.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재미있게 게임으로 즐기는 그리스 로마 이야기 이런 걸로 접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세상이 처음 생겨날 때 이야기가 대단히 좀 징그럽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되게 알려주기 안 좋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좀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을 빼놓고 쉽게 뭐 말씀드리기 좋은 부분만 좀 골라서 말씀드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처음에 먼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고 카오스가 있었다라고 하죠. 혼돈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도 쓰이고 있죠. 그죠? 카오스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카오스가 계속 그렇게 있다가 제일 먼저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가 생겼다고 할까요? 뭐가 제일 먼저 생길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가이아가 제일 먼저 생깁니다. 가이아 뭐죠? 대지, 지구 뭐 이런 뜻으로 쓰죠. 그죠? 대지의 뭐 여신, 보통 여성으로 많이 이렇게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대지의 여신, 뭐 지구를 나타내는 여신이 제일 먼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혹시 뭐 생태학이라든가 뭐 이런 생물학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과학 이론 중에도 이제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죠.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어떤 유기체처럼 다루는 뭐 이런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론의 이름 자체는 사실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 직접 따온 것은 아닌데 굳이 그런 비슷한 발음이 나오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아마도 의식을 하면서 붙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가이아가 자식을 낳는데 제일 먼저 태어난 자식들은 아까 말씀드린 티탄족들이 먼저 초창기에 좀 태어납니다. 다른 것도 좀 태어나는데 하여튼 초창기에 이렇게 태어난 종족들은 티탄족들이 태어납니다. 타이탄, 약간 거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 뒷세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인들하고는 좀 느낌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무시하고 거인족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했는데 타이탄 하면 거인이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현대. 지금은 티탄족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거인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거인 느낌은 아닌데 약간 좀 뭔가 신급의 약간 이런 성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는데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거신족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티탄들이 먼저 생겼다. 약간 신하고 비슷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런 막 기도를 하는 이런 신이라든가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성스러운 신 느낌과는 좀 다른 약간은 좀 더 뭔가 동물적인 약간은 좀 더 좀 인간적인 뭔가 그런 그냥 자연 그 자체의 어떤 거인 같은 약간은 좀 짐승 같기도 하고 좀 더 인간 같기도 한 그런 티탄족들이 먼저 생겼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티탄족에 따지고 보면 자식 세대, 따지고 보면 조카 세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기본적인 그 신들입니다. 뭐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이런 신들은 이 티탄족의 자식벌에 해당하는 신이다. 그래. 둘이 싸우죠. 그리고 싸우는 이유도 좀 이렇게 잔인하고 징그럽고 좀 이런데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티탄족과 신들이 서로 전쟁을 아주 격렬하게 벌여가지고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될까요? 신들이 이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펼쳐지는 거죠. 그죠? 티탄족이 이겼으면 그리스 로마 뭐 티탄화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죠? 신족이 이깁니다. 티탄족들 중에 프로메테우스라는 티탄이 있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이름이 프로메테우스라는 뜻이 이제 내다본다, 먼저 본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뛰어나고 약간 미래를 예견하고 이런 능력을 가진 느낌의 티탄인데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전쟁에서 결국은 신들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탄족 중에서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 편에 안 서고 신들 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이길 때까지 옆에서 뭐 여러 가지 도움도 좀 주고 했겠죠. 그래서 제우스나 뭐 이런 신들이 프로메테우스를 되게 고마운 동료 내지는 우리에게 귀순한 아주 좋은 부하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신들이 이긴 후에는 프로메테우스는 아주 좋은 그런 위치를 누리면서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 신들의 질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 프로메테우스라는 이 티탄은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자꾸 품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갖고 있던 그런 지성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호기심, 창조를 향한, 창의성을 향한 어떤 열망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좀 티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요 설에 따르면 그래서 뭔가 신, 거인 이런 거 말고 비슷한 그런 거지만 좀 새로운 거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흙을 빚어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었다고 하죠.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멋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그러고 있으면 그러고 나서 약간 초능력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고 말았겠죠. 그냥 이렇게 사람 비슷한 신이나 티탄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라고 말았을 텐데 그걸 보고 지혜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테나가 좋은 거 만든 것 같은데 나도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장식을 해줄게라고 하면서 뭘로 장식을 해줄까요? 아테나가 지혜의 힘을 거기다 불어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탄생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창세 신화 중에 알려져 있는 한 가지 버전이죠. 그리고 그 뒤에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흘러가죠. 이렇게 프로메테우스가 보니까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너무 만들어놓고 좀 허약한 거예요. 발톱도 없고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덩치도 생각보다 별로 안 큰 것 같고 저러다가 호랑이, 사자 이런 거한테 그리스니까 호랑이는 없겠네요. 사자 이런 거한테 다 잡혀먹히면 어떡하지? 뭔가 좀 사람에게 유용한 뭔가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이렇게 지능, 지혜 이런 것만 주니까 괜히 고민만 많이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지? 산에는 야수들이 많은데 너무 무섭다 이런 걱정만 너무 많이 하는 거 불쌍한 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쟤네들한테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 불만 있다면 쟤네들의 그 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동식물들을 다 장악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몰래 신들이 갖고 있던 불을 훔쳐와가지고 프로메테우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죠. 나눠주죠. 그래가지고 그 죄를 받아서 프로메테우스 어디 끌려가가지고 독수리에게 그 죄로 쪼이고 있고 이런 이야기 잘 알려져 있죠.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반고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대충 이 문헌으로 정립된 거는 한 2세기, 3세기 그 정도 경인 것 같아요. 반고라는 엄청난 그런 거인이 있었는데 비슷해요, 약간. 근데 반고는 보통 남성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그게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그런 데서 제일 먼저 생긴다. 중국의 반고 이야기에서는 알에서 깨어나는 걸로 보통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에서 엄청난 거인 같은 그런 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태어나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그러고 있다 죽는데 죽어서 몸에 있는 피가 강물이 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그런 이야기. 일본에도 일본 신화로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뭐가 있었는데 무슨 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이 생기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메르 이런 중동 계통의 여러 가지 문화권에도 비슷한 식의 세상이 처음 생길 때 어떻게 됐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생겼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처음 생겨났다라는 것을 이런 약간은 종교적이고 약간은 신화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뒤따라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 많은 문화 상품들의 소재가 되는 신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인들은 먼 옛날에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다, 무슨 신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시면 언뜻 딱 생각나는 거 없죠,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좀 들어보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야기는 내가 인터넷에서 관심 있어하고 찾아보니까 나만 어디서 한번 들어봤지, 나만 알지.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더 모르실 거야. 이러실 거예요. 그죠? 한국에는 이런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내려오는 편입니다. 별로 알려진 게 없는 편입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좀 알려진 편인 기록으로는 고려 시대의 작가 중에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문조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조물주에게 물어본다 이런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조물주를 만나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럼 조물주가 나름대로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약간은 처음 세상이 생겨났을 때의 그런 상황, 이유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듯한 내용인 듯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철학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우화, 철학적인 글로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와는 또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에 대한 신화가 좀 안 알려진 편이다. 좀 사람들 사이에 잘 안 퍼져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려 시대의 어떤 작가가 철학적인 그런 우화를 위해서 쓴 이야기 속에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한국인들의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사상 그런 것도 있긴 있거니와 좀 더 구체적이고 신화다운 이야기로는 창세가라는 노래 가사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에 발굴돼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에 한국인의 뭐 창세 신화라든가 한국인이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신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거의 제일 먼저 뜹니다. 인터넷의 시대가 돼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한 그런 신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화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처음에 세상에 제일 먼저 생겨난 게 미륵이었다고 해요. 미륵. 우리 보통 미륵은 불교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불교의 내용에 보면 아주 먼 미래가 되면 세상 전체를 다 구제할 모든 중생들에게 다 깨달음을 얻게 해줄 그런 어떤 부처님이 먼 미래에 이렇게 딱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어떤 미래에 나타날 부처님 미륵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불교에 있죠, 그죠? 그래서 미륵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로 정통 불교에서 많이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문화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면 금동 미륵 방가 사유상 뭐 이런 게 제일 인기 있는 문화재이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지금 보시듯이 전국 각지에 뭐 미륵상, 돌미륵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미륵이 좋은 거잖아라는 그런 느낌으로 크게 종교적인 그런 심오함 없이 일반 백성들이 뭔가 우리 고을을 우리 마을을 수호해주는 뭐 하나 만들어 놓자라고 하면서 만들어 놓은 석상 같은 거를 돌미륵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창세가 이 노래 가사 속에 등장하는 미륵도 꼭 불교의 그 미륵이라기보다는 그 불교의 그 미륵 느낌하고 비슷한 어떤 좀 뭔가 성스러운 것 이런 느낌인 것이 더 맞겠죠. 그렇죠? 창세가에서는 미륵이 처음 딱 생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늘과 땅을 분리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하늘 땅이 붙어 있었나 봐요, 옛날에. 그래서 이 미륵이 열심히 막 이렇게 밀어 붙여가지고 땅은 밑으로 하늘을 위로 올려가지고 하늘과 땅을 분리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해하고 달이 두 개씩 있는 거예요. 해하고 달이. 해하고 달이 두 개씩 있다. 이거 너무 밝고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하고 달을 하나씩을 떼낸 다음에 그걸 잘게 부숴가지고 그걸로 이제 별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쥐를 만나가지고 뭘 하고 뭐 누구를 만나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뭘 하냐면 금쟁반, 은쟁반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금쟁반, 은쟁반으로 뭐 하늘에서 떨어진 뭔가를 봤는데 금쟁반에는 금벌레가 뭐 5마리인가 떨어지고 은쟁반에는 은벌레가 5마리인가가 떨어졌대요. 그 떨어진 금쟁반에 금벌레 5마리, 은쟁반에 은벌레 5마리가 조금씩 변하더니 뭘로 변하겠어요? 나비로 그냥 단순히 변했다. 그래서 날아갔다면 재미없겠죠. 뭘로 변했겠어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쌍의 남녀가 처음 세상의 최초의 뭐 시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의 결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나와가지고 세상 좋은데 뭐 사람들도 뭐 5명, 10명씩이나 있고 괜찮아 하면서 미륵이 좋은 세상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석가라는 자기하고 동급의 그런 어떤 또 성스러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석가 당연히 뭐 저 이름 자체는 석가모니 불교에 나오는 거기서 따왔겠죠, 그죠? 그 자체가 그냥 진짜 이게 불교에 나오는 석가 그 자체라기보다는 약간 요즘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최고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약간 그런 상징으로서 따왔다고 이해하는 편이 맞을 거예요. 이 창세가라는 노래를 불교에서 부른 노래는 아니니까, 그죠? 석가라는 미륵한테 찾아와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너하고 나하고 약간 동급인 것 같은데 우리 내기를 해서 한번 겨뤄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뭘 걸고 내기를 하는데 석가가 이 세상 전체를 다 걸고 내기를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너무 거대하고 엄청난 내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기하기로 해요. 무슨 내기를 하느냐? 무릎에서 자기 무릎에서 뭐 씨를 심든지 어떻게 나무를 심든지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피워내는 그런 내기를 한번 해보자. 무릎팍에서 꽃 정도는 태어나게 할 수 있어야지 뭔가 좀 성스러운 능력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제시한 내기인 것 같아요. 둘이 대결을 합니다. 누가 무릎팍에서 꽃을 먼저 피어나게 할 수 있는지 대결을 하는데 미륵이 세상 처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미륵인데 꽃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무릎팍에서 꽃이 막 이렇게 피어나는 걸 미륵이 먼저 순조롭게 잘 진행을 해요. 진행하다 좀만 기다리면 꽃이 활짝 피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륵이 이제 느긋하게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석가가 그 꽃을 싹 뽑아다가 자기 무릎에 딱 붙여요.
그런 다음에 미륵이 딱 깨어난 다음에 와, 난 벌써 꽃 다 폈는데 넌 뭐야? 아직 뭐 꽃도 없네? 이렇게 하니까 미륵이 내가 졌다라고 해서 패배를 인정하고 미륵은 사라지고 세상은 그때부터 이제 석가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이제 이 이야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런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제일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불교에서는 뭐 석가모니고 그런 비슷한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곳이 아니고 남들을 속이고 몰래 뭐 어떻게 사기치고 이런 것이 범람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식의 약간 뭔가 타락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연결해가지고 완료가 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죠. 들어보면 등장인물도 좀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신선한, 뭐 벌레가 사람을 변하고 있는 좀 신선한 느낌도 있어요. 해하고 다르면 깨서 별을 만들고 이런 신선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인터넷에서 검색만 하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저 같은 작가들이 생각을 짧게 하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뭐 딴 재밌는 이야기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뭐 게임도 만들고 뭐 영화도 만들 소재 생각을 하고 뭐 무슨 뭐 이렇게 피규어 같은 거,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팔기도 하고 뭐 이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 딴 배경 지식 없이 이야기 자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뭔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 좋았어. 그러면 그 미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까? 라고 할 때 뭐 마땅히 뭐 이렇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잘 없어요. 그리고 뭐 미륵의 성격은 무엇일까? 석화의 성격은 무엇일까? 금벌레 5마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긴 벌레일까? 작은 벌레가 떨어졌다고 하는 걸까? 큰 벌레가 떨어졌다고 하는 걸까? 왜 하필 벌레일까? 뭐 이런 걸 따질 때 뭐 이렇게 추측하고 추리하고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채워나갈 것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면 작가 머릿속에서 그냥 그 생각과 사상만으로 계속 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그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뭔가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그냥 뚝 떨어졌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떤 동물인, 벌레인 그런 게 변했 뭐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된 게 아닐까? 이거는 우리 민족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자연을 사랑한 그런 걸 상징하는 신화가 아닐까? 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죠? 다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띄워주실 때까지 이거 보면서 할게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1923년에 함경도 지역에서 구슬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계시던 김쌍돌이라고도 하죠. 김쌍돌이라는 한 무당분이 자기가 굿할 때 부르는 노래라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굿할 때, 굿이라는 게 대표적인 무형문화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굿하는 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채록된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귀중한 유산인데, 그거를 이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창세 신화니까, 세상이 처음 생길 때에 관한 신화니까 아주 먼 옛날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온 그런 이야기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멋대로 상상을 해버리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 신화기는 하지만 기원전 5세기, 6세기부터 기록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그리스 로마의 이야기하고는 그로부터 2000년 가까이, 2500년 가까이 후에 나온 이야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1923년이면 서울의 명동성당이 지어진 게 1898년이고 전주의 전동성당이 지어진 것도 제가 알기로 1910년대 초반인가 그렇습니다. 1914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온 지 10년에서 30년 정도 뒤에 기록되어서 채집된 이야기거든요. 물론 뭐 조상 대대로 이 김쌍돌이라는 분이 전에 내려져 와서 더 수백 년 전에 역사를 갖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김쌍돌이라는 이 분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민족의 정신의 정수를 담은 이야기라기보다는 1920년대 당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외래의 다른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일본의 신화 이런 것도 막 들어왔겠죠.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문화의 격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토속적인 그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1920년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화가 아닐까라고 추측해보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함경도 지방에서 채록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별로 많이 못 들어보셨잖아요. 전국적으로 막 널리 성행한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오늘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이 이야기가 퍼져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쩌면 함경도 지방의 어떤 특수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거는 뭐 20년대에 채록된 구세에 나온 이야기니까 가치 없다, 너무 현대 이야기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배경을 알고 이야기를 돌아보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 이 이야기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서 이야기 거리를 더 많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다른 반대적인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시 중에 월전이라는 시가 있어요. 월전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깨는 높고 목은 움츠렸는데 머리칼은 솟은 모양. 팔을 거둔 여러 물이 있으니 술잔을 다투는구나. 뭔가 술 먹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랫소리 듣고 나서는 지치도록 웃고 뭔가 노래도 듣고 막 즐겁게 막 웃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밤에 세운 깃대 깃발은 새벽이 되도록 날리누나. 뭔가 깃대를 세우고 있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제목, 이 시의 제목이 월전이거든요. 뭔가 월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래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전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동, 뭐 행위 이런 거를 노래한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 자체만 그냥 놓고 보면 약간 뭔가 즐겁게 술 먹는 상황에서 뭔가 좀 웃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더 이상 모르겠다. 뭐 그걸로 그냥 끝인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기록이 언제 어디서 나와 있으며 어떤 맥락에서 나와 있는지 그 기록 자체를 배경을 좀 더 뒤져서 살펴보면 어떤 것이 보이느냐? 이 시는 향악자병이라고 하는 신라 시대의 최치원이 남긴 시 중에 시 시리즈 시 중에 한 수로 등장하는 거죠. 향악자병이라는 시는 당시 신라에 유행하던 여러 가지 춤, 예능 뭐 이런 것을 묘사한 시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월전이라는 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당시 신라 사람들 사이에 즐기던 어떤 예능, 놀이, 민속놀이 중에 이런 느낌을 가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향악자병에 실려 있는 이 시들은 대부분 서역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자춤 같은 그런 거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산예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사자 안 살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자 없잖아요. 그래서 서역 지방, 뭐 인도, 중앙아시아 지방에 살던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가지고 저 먼 나라에는 사자가 산다는데 사자를 춤으로 한번 표현해보면서 한번 놀아볼까? 이런 게 시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이 향악자병 시리즈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이 시를 보면 아마도 이 시도 어떤 서역 지방,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있는 뭔가를 신라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표현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시가 기록이 되던 9세기 신라와 비슷한 시대에 이웃나라, 당나라, 일본 이런 나라에 좀 더 기록이 자세한 이와 비슷하게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건너온 뭐 이런 재밌는 춤, 노래 이런 거를 따라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니까 어깨는 높고 목은 움츠린 모양이라든가 술을 마시면서 굉장히 웃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춤들이 당나라나 일본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해서 살펴보면 아마도 이 이야기의 제목이, 이 시의 제목이 월전인데 이 시의 제목이 이 월전이라는 것은 발음이 비슷한 우전국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나라, 지금의 카자흐스탄 한 동쪽 끝 정도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아니죠. 우즈베키스탄 동쪽 끝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동쪽 끝 지역에 있던 우전국이라는 나라에 그 이상한 행생을 한 그런 어릿광대가 굉장히 웃기고 재밌는 사람이 아마 있었나 봐요.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전쯤에. 그 사람의 그 재밌는 행생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놀이가 당시 신라에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신라를 대표하는 예능 중에 하나로 최치원에 의해서 수집돼가지고 이렇게 시로 남은 거죠. 그래서 그 기록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런 걸 모르면 신라 시대 때 뭔가 좀 웃긴 거를 하는 그런 예능, 그런 뭐 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끝인데 배경을 알고 보면 이것이 지금의 카자흐스탄 동부 쪽에 있는 문화가 우즈베키스탄 동부 쪽에 있는 문화가 흘러 들어와가지고 신라에서 보여주는 이런 것이겠구나. 더 조사해서 더 밝혀낼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을 현대에서 어떤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한다면
그때 당시에 우즈베키스탄 동부 지역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런 재미있는 춤이나 어떤 웃긴 광대 노름 같은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참조를 해가지고 복원을 해가지고 내용을 꾸며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형유산일수록 기록의 그 무형유산이 남아있던 그 기록의 배경과 시대를 알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채워나가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 있다. 기록이 중요하다. 기록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는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놓는 것도 후대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공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대홍수 신화도 있습니다. 제우스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 세상 너무 타락한 것 같다. 사람들 다 맨날 범죄만 저지르고 신에 대해서 뭐 경건하게 기도하는 놈들 이런 놈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세상 다 쓸어버리고 다시 리세트를 하자. 새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대홍수를 일으키죠. 엄청난 비가 오게 하고 막 바닷물이 다 일어나게 해가지고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생물들이 그때 다 전멸하게 되죠. 그렇지만 데우칼리온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이 사람 부인이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조그마한 배를 타고 피신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있는데 배를 타고 이 사람이 떠다니다가 세상이 다 이렇게 물에 잠겨 있으니까 배 타고 수위가 너무 높이 올라왔으니까 배를 타고 산 꼭대기 지방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이 거기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파르나소스 산이라는 곳에 배가 닿았을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여기가 뭐 파르나소스 산인지도 모르겠어요. 파르나소스 산에 닿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물이 다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세상에서 겨우겨우 배 타고 피신한 데우칼리온과 그 친구들의 새로 만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되었다. 이렇게 세상이 홍수로 한번 멸망한 다음에 다시 시작되는 뭐 그런 게 있었다. 이런 내용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죠. 이런 비슷한 신화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도 뭐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좀 있으시죠? 여러 가지 다른 문화권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신화가 뭐가 있을까요? 옛날 기록 중에 어떤 거 있을까요? 김종직이라는 분이 있어요. 조선시대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분이 나중에 막 사화 뭐 이런 거하고 연루되는 그런 거에 등장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이름일 텐데 글을 잘 쓴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 많이 남기고 하셨는데 1472년에는 지리산을 여행을 하시고 유두류록이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당시 지리산의 별명이 두류산이었기 때문에 두류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행문을 쓴 거죠. 이야기 중에 보면 별로 그렇게 대단찮게 약간 이야기에서 흘러가듯이 대충 한마디 이렇게 농담처럼 지나가는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지리산 높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선암이라는 지명이 있고 바위가 큰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 이름이 선암인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고개를 해유령이라고 부른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뭐 이름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이렇게 길 안내를 해주던 그 지리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던 스님 한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바닷물이 엄청나게 넘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닷물이 지리산 이 높은 곳까지 온 적이 있었다고. 그때 배를 타고 여기까지 그래서 들어올 수 있었다고. 지리산 이 높은 데까지. 그래서 배를 이 바위에 그때 당시에 묶어놨는데 그래서 이 바위를 배바위라고 부른다. 선암, 한자로 옮기면 선암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땅에 바닷물이 너무 높이 바로 요 앞까지 바닷물이 올라 산 꼭대기 옆에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바다에 사는 개들이 옆에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고개다라고 해서 해유령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김종직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물이 찼다 그러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느냐. 다 뭐 그러면 하늘을 붙들고 살았냐? 어떻게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했더니 뭐 분위기 썰렁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말은 없어요. 분위기 썰렁해졌다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넘어갔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가 짧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짧은데 앞뒤 정황을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이야기에 별 관심 없는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러면 세상에 살던 거 물에 잠겨서 다 죽었겠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이야기 느낌을 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이야기죠. 앞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배를 타고 배를 묶어놨다고 하니까 뭔가 피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가 혼자서 막 인공지능 배도 아닌데 그걸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배를 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배를 타고 피신하는 사람들이 파르나소스 산에 배를 대고 거기서 홍수의 마지막을 보았다면 우리나라의 기록 속에서는 지리산에 서남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배를 대고 피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가 전국 각지에 있어서 고리봉, 환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지명도 있습니다. 고리봉이라는 거는 봉우리가 이렇게 솟아있는데 옛날에 먼 옛날에 홍수가 나가지고 배를 타고 누가 거기 와가지고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고리로 걸어서 배를 정박시킨 적이 있다. 이런 식의 전설이 전국 각지에 있어서 이런 식의 지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형문화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무형문화하고 지금까지 별 상관없는 거 같잖아요. 그죠? 무슨 상관이냐? 배바위라는 이 곳이 정확하게 이 기록 속에 말하는 배바위라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지리산에 가면 배바위가 있어요. 지금도 배바위라고 하는 곳이 배바위라는 곳이. 근데 지금 배바위가 여러분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배바위가 뭐가 유명해요? 배로 유명하진 않겠죠. 지리산이 뭘로 유명하냐면 그 배바위의 밑에서 기도를 하면 영험하다고 해가지고 전국 각지의 무속인들이 그 밑에 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구슬을 하는 곳 막 이런 게 많이 차려져 있어요. 배바위 밑에. 예? 그러니까 분명히 최근에 생긴 유행은 아니거든요. 21세기에 생긴 유행은 아니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던 유행인 것 같아요. 유행인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해갖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영험한 바위다라는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작가가 재밌게 이야기를 지어내 본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최후로 살아남은 우리의 선조가 마지막으로 배를 댄 곳이다. 세상을 멸망하는 비가 내릴 때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여기에 배를 대고 살아남았던 곳이다. 얼마나 이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최고의 고비를 넘겼던 곳이냐. 이런 거 좀 기도할 가치가 있다. 우리도 뭔가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삶에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는 이 배바위에다 기도를 하자. 세상이 멸망할 때도 살아남았던 그 선조를 기원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럴듯하고 재밌겠죠, 그죠? 그래도 재밌죠. 몰라요. 왜? 기록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런 기도의 좋은 자리거든요. 알려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속인들끼리는 내가 여기 어떻게 굿하는지 알려줄게. 이런 노래를 불러. 배오네 이런 가사 있었을지 몰라요. 알려줬겠죠. 나름대로 내려오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널리 공유되지가 않았던 거예요. 무속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전래. 야, 저기 좀 영험한 것 같대. 왜 그래? 우리 할머니도 무속인이셨는데 영험하다고 알려주셨어. 왜 영험한? 할머니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그때 일기장에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되다가 잊혀진 것 같아요. 이 기록부터 이전부터 내려오던 신화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기록부터만 따져봐도 이런 이야기가 생긴 지 적어도 50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이 배바위 전설인데 왜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 굳이 이렇게 구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되게 그게 아쉽고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그동안 진행되면서 내려왔던 내용들이 기록돼가지고 널리 잘 알려지고 공유되고 있었다면 그 공유된 내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한데 옛날에 1400년대에 있던 기록학에 뭔가 연관성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후대에 누군가 생각한 사람이 공유된 기록을 보면서 이거 굿할 때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거 홍수신화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홍수신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좀 엉뚱하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김종직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조선시대 작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김종직의 이런 이야기가 서린 곳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조선 후기부터 기도하던 곳이 된 게 아닐까? 딴 결론에 이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공유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록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 그게 공유가 되어야지 진정한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공유가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될 수가 있고 공유가 될 때 망실되거나 멸실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가지고 생명력을 갖고 끈질기게 오랫동안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으니까 제가 감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유산을 이렇게
연행하시는 분들에게 뭐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도 작가인 문화인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정부 기관이 공공기관이 주도가 돼서 수집하는 그런 무형문화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은 과감하게 어떤 저작권이나 그런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잘 쓸 수 있게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게 과감하게 공개해주고 풀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많이 풀어놓고 많이 활용될수록 더 넓게 공유되면서 더 살아날 기회는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사실 대표적이진 않은데 제가 그냥 방금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걸 예로 보여드리면 제가 굿하는 모습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요즘도 굿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왜 제가 이런 흑백 사진을 보여드렸을까요? 우리나라 박물관 사이트에서 저작권 문제 사용할 수 없이 공개돼 있는 사진 자료를 구하면 이 자료가 나오는데 일제 강점기에 찍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굿에 대한 자료를 우리나라 사람이 굿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자료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여드려야지 저작권 문제 없이 좀 간편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열심히 더 찾아봤다면 칼라로 된 고해상도 사진도 어디선가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박물관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였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아까 사자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사자춤 여러분 인터넷에서 사자춤으로 쓸 수 있는 자료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저작권 문제도 없고 누구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사자춤 자료 구하면 어떤 자료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사자춤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 성행하고 있지 않을까? 홍콩 사자춤 이런 거 유명한 것 같던데 야, 우리나라도 야 무슨 북청 사자노름 이런 거 유명하잖아. 우리나라 사자춤 자료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일본 사자춤 자료가 인터넷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자춤 자료 검색을 해보시면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쉽게 쓸 수 있는 자료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더 앞서 나간 거예요. 이런 무형문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귀중한 자료 이렇게 껴안고 있으면서 뭐 도서관 자료실에 뭐 박물관 자료실에 구석지 이건 진짜 귀중한 자료다. 이건 진짜 정말 이 연구에 정통한 분들만 와갖고 진짜 조심스럽게 보게 해야지라고 처박아 두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리고 사진 자료, 뭐 영상 자료, 노래 만들어가지고 공개해드릴 테니까 지구상에 아무나 그냥 쓰시라고 재미삼아 뭐 재밌게 배경음악으로 밤에 주무실 때 들어도 좋고 뭐 여러분 뭐 무슨 뭐 이 노래에 맞춰서 여러분 이런 뭐 헬스클럽 같은 데서 운동하실 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저작권 같은 거 안 받는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 사자춤 자료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사자춤 자료의 대표가 되는 것이 중국 사자춤도 일본 사자춤도 한국 사자춤이 아닌 미국 차이나타운 사자춤으로 나오는 이런 식의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좀 앞서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굿을 하는 문화, 뭐 샤머니즘에 대한 문화, 여러 가지 춤, 뭐 이런 자료를 한국 자료를 먼저 전 세계 누구나 부담 없이 공개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태로 공유를 하면 물론 정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잘 꾸며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아시아권을 나타내는 어떤 춤 사이가 뭐가 있을까라고 검색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춤이 중국 춤이나 일본 춤보다 설령 많이 안 발달해 있다고 해도 발달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발달해 있다라고 해도 공개된 자료가 그거니까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뭔가 아시아 느낌 나는 춤은 이걸로 해봐라고 하면서 한국 자료를 갖다 쓰게 된다면 그것이 더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데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 이야기가 재밌겠네요. 네. 우리가 도깨비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딴 나라의 어떤 괴물이나 요괴 귀신 이야기와는 달리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친근한 대상이고 사람과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사악하지만은 않고 사람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좀 엉뚱한 느낌도 있고 잘만 하면 도깨비를 만나가지고 뭐 사람이 돈을 번다거나 도깨비 방망이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도깨비라는 그런 괴물, 도깨비라는 어떤 그런 귀신 같은 그런 대상의 고유한 특징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뭐 어떤 오니 뭐 이런 거는 어떤 사악하고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데
한국의 도깨비는 굉장히 친근하고 뭐 정답고 뭐 이렇다라는 그런 실제로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도깨비를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우리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어린이들이 뭐 보는 동화책 이런 데서 도깨비를 보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부정할 수 없는 현대의 도깨비의 인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도깨비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괴물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선시대로만 거슬러 올라와도 관련된 기록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자주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기록이 1753년 조선왕조 실록 기록을 보면 독합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의 호칭이에요. 차섬 맞죠? 차섬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차섬인가 하는 사람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직함 같은 거예요. 직함. 차섬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무당이에요. 구슬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독합방이라는 거예요. 독합방. 방이라는 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당을 지칭하는 약간 높임말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제주도 말에서는 신방 뭐 이런 식으로 무당을 일컫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독합방이라는 말은 독합은 도깨비라는 말을 한자어로 쓴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도깨비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도깨비 무당. 이 사람은 망량방이라고 불리운 적도 있다고 하고요. 망량이라는 건 도깨비를 한자어로 번역한 거죠. 마찬가지 뜻이고 이 사람은 도깨비방이라는 칭호를 쓰기 전에는 호구방이라는 이름을 쓴 적도 있어요. 호구방. 호구라는 건 뭐죠? 우리나라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도 일부 지역에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전에 호구마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염병,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런 신을 호구신, 뭐 호구마마 이런 식으로 높여 불렀거든요. 그래서 호구방이라는 거는 그 호구마마를 모시는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의 신을 섬기는 뭐 그런 무당이었다가 전향한 거예요. 전염병의 신 좀 아닌 것 같아. 도깨비가 더 좋은 것 같아라고 전향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도깨비 섬기는 그런 무당이 있으면 무당이 있는 거지 영업 잘 하겠지. 왜 조선왕조 실록에 실렸을까요? 영조 시대에 이 사람이 궁중 인사 중에 누구 한 명을 도깨비의 힘을 빌어서 저주하려고 했다. 누군가 어떤 반역의 음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놈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혐의를 받아서 조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에 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세자 뭐 이런 쪽 이때는 사도세자하고 영조하고 사이 좋았을 때니까 아직 사도세자 노리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에서 조사한 것 같아요. 즉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도깨비는 무당이 어떤 섬기는 주술의 대상이고요. 호기마마 같은 어떤 전염병의 신 같은 요즘 호기마마 하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는 요런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약간 여신이면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신이 호기마마인데 그런 호구마마와 동급인 듯한 그런 느낌의 신이 도깨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도깨비에게 부탁을 해갖고 주술을 걸면 궁중의 사람, 어쩌면 임금님의 아들 이런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약간 무시무시하고 음침한 게 도깨비인 거예요.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도 석보상절 같은 조선 초기의 문헌에 보면 약사경이라는 불교 문헌을 번역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그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사악한 잡신에게 부질없이 기도를 드린다라는 내용을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망량이라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귀신의 이름을 도깨비라는 뜻이죠. 도깨비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조선 초기에도 역시 도깨비가 약간 음침하고 어떤 부정적인 주술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언급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깨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한때는 이렇게 약간 무시무시한 저주를 걸 수 있는 무당들의 숭배의 대상인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도깨비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조금 좀 죽어버리고 그에 비해서 어린이들에게 재밌는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래 동화 속에서 이런 기이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자 할 때 그런 도깨비들이 많이 등장되다 보니까 한 40~50년, 한 100년 흐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도깨비에 관한 인상은 이런 쪽으로 굳어져 버렸죠. 장난스럽고 익살스럽고 사람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오히려 요즘엔 도깨비의 더 재밌는 특징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도깨비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문화 상징조차도 원형은 원형대로 또 다른 특이하고 신선한 점이 있고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지니면서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형유산을 다룰 때 이런 변화의 의미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무형유산은 최근에 유행한 이날치 밴드의 노래라든가
아니면 뭐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왕의 남자 같은 영화, 거기서 이런 예전에 옛날에 예인 뭐 이런 것도 소재로 삼았잖아요. 신과 함께 같은 요즘 영화 이런 것도 무속인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던 그 이야기를 신화 소재로 활용해가지고 꾸민 영화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가 제한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고 천만 영화로서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형 문화가 어떤 그런 상업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 기록을 더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더 넓게 제한 없이 좀 더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중요한 것인 만큼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좀 더 열린 태도로 도전해 보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뭐 의 문화, 옷을 입는 문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예전에 옷 입는 방법,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학구적으로 깊이 연구하면서 조선시대의 옷은 어땠을까, 고려시대의 옷은 어땠을까라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저도 그런 걸 정말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 못지않게 한국의 문화에서 큰 공헌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관광지에서 재미삼아 한복 빌려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이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살려가지고 상품화하고 널리 퍼뜨리는데 못지않게 같이 공을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저것이 진정으로 전통을 잘 계승하는 한복이냐 뭐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방향도 한 가지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다, 변화해 나가는 방향이다.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변화해 나가는 쪽도 열어놓고 다양하게 재밌게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열린 느낌으로 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로 전달해 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 2부로 대담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대담 진행을 위한 자리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니요. 유튜브에서 박수를 엄청 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시구나. 예.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가볍게 좀 풀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좀 했고요. 네. 이제는 좀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쯤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한복을 이용해서 체험하시는 분들도 우리 무형문화에 큰 기대를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다. 어떻게 작가님은 한복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 뭐 그럭저럭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 무형문화의 세계화, 국제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네, 작가님은 이제 전설, 로봇, 인공지능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 혹은 이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집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무형유산 분야도 역시 일반 대중들에게 과학이 대중들한테 다가가는 데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무형유산 분야도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그런 무형유산이 어떤 대중성을 가지고 또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뭐 국립무형유산원, 아태 무형유산센터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여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방안 혹시 아니면 아이디어 혹은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작가님에 대해서 느낀 것은 과학자면 대단히 그 사실 중심이신데 사실을 깨는 상상력이 오히려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오늘 제가 강연 드린 내용하고는 별 크게 상관없는 내용인데, 제가 오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씀, 이거 정말 그런데 싶어가지고 좀 드리고 싶은 얘기 한 가지가 있는데, 본론은 뭐냐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이런 거를 좀 쉽게 접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렵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한문 단어, 어려운 단어 다 알아가지고 막
쉽게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잘 개발해가지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뭔가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밌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정도에 어떻게 하다가, 뭐 하여튼 이 이야기는 긴데, 어떻게 하다가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판소리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판소리들을 들어봤는데, 심청가를 제가 그 완창하는 거를 어떻게 하다가 쭉 이렇게 한번 들었거든요. 심청가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심청가 맨 마지막 부분 어떤지 아시죠? 이제 그 눈 안 보이시는 심학규가 이제 죽은 줄 알았던 딸을 만나가지고 막 감동하면서 눈 뜨는 그 장면을 노래로 부르거든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다 뻔한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게 반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런데 그 노래 부르시는 그 소리꾼 그분이 그분을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딸이 돌아왔단 말이냐 막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하면서 한번 보자 이러면서 눈 뜨는 연기를, 그 부분을 노래를 딱 부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 나만 감동적인 게 아니라 그 판소리 보고 있는 관중들이 막 다 눈물 흘리고 있어. 막 다 아는 이야기인데, 심청가 이야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결말 부분에서 그거를 소리꾼이 하시니까 감동. 나도 막 눈물 나올 것 같고, 사람 막 직접 현장에서 보는 사람 막 감동 눈물 막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든 생각이, 수십 번 들어가지고 뭐 패러디, 뭐 코미디, 뭐 심청가 이런 것도 많이 접해봤잖아요. 만화로 보는 거, 뭐 동화책이 나온 거, 뭐 온갖 버전으로 다 접해봤는데, 수십 번 접해본 심청가 이야기도 판소리 오리지널로 들었을 때 결말 부분이 이 정도로 감동적인데,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심청가라는 게 있는지 모르다가 처음 어디 뭐 장터 같은 데 갔다가 이거를 쫙 듣고 이 결말 부분을 들었으면 얼마나 진짜 감동적이었을까. 진짜 막 전율에 막 밤잠을 못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요즘 시기에는 심청가에 노출이 안 되고 대한 한국인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노출이 덜 됐을 때 진짜 그래서 심청이하고 아버지하고 마지막에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반전으로 느낀 어린이들한테 그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줄 때 그 심청가 판소리의 감동을 거의 비슷하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깊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 오늘 오면서 좀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원래 애들 들으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무형유산 분야에서 좀 그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좀 일찌감치부터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 뭔가 마련해 주는 것도, 예를 들어 이번 요즘 유행한 이달치 밴드 노래 같은 것도 뭐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런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해봤습니다. 네. 역시 뭐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거나 애초에 싹이 잘 날 수 있도록 씨를 잘 뿌리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심청가를 누구나 다 듣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아니까요. 그 내용을 다 아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맞습니다. 네네. 네. 요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이제 경제, 사회 전반에 그냥 분야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융합되어서 또 이것들의 힘이 혁신을 통해서 이제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변화의 어떤 동력들, 기술들 혹은 융합적인 분위기들을 가지고 무형유산 분야에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공학 박사이시고 또 실제로 그 작가이기도 하시고 요즘에는 사실 굉장히 사랑받는 방송인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단히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느낌이고요. 정말 좀 고전적인 예부터 말씀드리면, 쇼 형식으로 요즘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가야금 뜯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기도 하는데, 곧 안 있어 그게 좀 실질적인 의미가 오는 날이 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춤이다, 학춤이다라고 하면 어떤 지방의 학춤을 이제 계승을 시켜줘야지, 전수를 시켜줘야지 이어질 텐데, 학춤 배우려는 사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동네 지방의 동네 학춤은 배울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울산에 울산 학춤도 있거든요. 울산 학춤은 배울 사람이 없어서 단절될 위기,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로봇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로봇에게. 정말로.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딱 3차원적으로 다 찍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만능 춤꾼 로봇에게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라고 하면 로봇의 그 춤을 공연장에서 보면 학춤 대가 120년 전에 돌아가신 학춤 대가의 몸짓 그대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따라하겠죠 로봇은.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약간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뭐 그 말씀드렸던 뭐 가야금 뜨는 로봇 뭐 이런 사례도 있지만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손으로 만들던 그런 무슨 공예품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갈대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복조리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던 거 요즘에 힘들어서 그렇게 못 만드는 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일일이 그거 다 가공해가지고 손으로 엮어갖고 만듭니까? 살아남아가지고 상품화돼서 잘 퍼졌는데 보면 어떻게든지 다 기계로 자동 생산하는 것을 도입해가지고 만드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던 일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미 기계한테 시켜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미 그런 일도 이루어지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뭐 그런 비슷한 형식의 이용 응용 많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기록이나 공유 이런 게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작가님 전공이 어떤 것이죠? 저는 화학 쪽 일 많이 했습니다. 화학 쪽.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로봇공학 쪽에 약간 책임을 넘기시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중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대가 요청하거나 동시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형문화가 이제 과거에 머물지 않고 뭐 상상해 보면 정말 로봇이 살풀이 춤을 멋들어지게 춘다고 하면 오히려 과거의 원형을 정작화 모션 인식이나 이걸 해서 전수 과정에서 오는 그 오류의 전승 같은 것들도 역으로 방지할 수 있겠다는 효과들도 낼 수 있겠네요. 역시 다르시네요.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생활 방식도 과학기술하고 굉장히 밀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발전들이 단순하게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창의성들을 가져오면서 최근에 보니까 그 모 전자회사는 이제 국내에도 인공지능 그 잔디깎기를 좀 만든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형문화유산 또한 이렇게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현대적 창의성이 앞서 드린 질문하고 일부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무형유산원이 미래지향적인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겠는데요. 예. 갈피를 못 잡겠는데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예,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센터에서 질문을 굉장히 심오하네요. 예, 높게 설정을 해주셔서 드는 생각 그냥 말씀드리면요. 네. 비슷한 얘기, 아까 변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런 인식도 요즘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부 분야 중에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업화 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개량을 해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사례가 생기면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녹화돼서 보존되나요? 좀 턴 다운해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원형을 그대로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죠. 힘들여서 원형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내가 이어온 것인데 그걸로 재밌게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대중들에게 알려주고 어디 해외에 엄청난 어디 문화재에 초대돼가지고 음반도 내고 하는 사람은 딴 사람이네. 저건 정통파도 아닌데 이상하게 섞어가지고 그냥 재미만 있게 한 것일 뿐인데 라면 좀 그런 느낌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간극을 좀 좁히는데도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정통이 무조건 우세다. 정통을 무시하고 돈 되는 게 너무 우세다라는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최대한 자유로운 그런 창작을 좀 받아들이고 허용하되 그건 또 정통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유행하면 할수록 예를 들어서 자꾸 이름 들면서 죄송합니다만 이날치 밴드 이런 게 유행하면 저런 거 재밌는데 정통판 판소리에서는 수군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관심이 생기면서 연결되어 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는 역할을 누군가 좀 충실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런 정통파에 충실하신 분들은 새로운 다양한 창작을 약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반면에 또 새롭게 창작을 자유롭게 해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잘 드러내서 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런 과실이, 조명이 분배될 수 있도록 좀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무형문화유산이 원래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한편으로 이 시대가 요청하거나 대중성 혹은 상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많이 열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에 맞는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좀 무거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뭐 괴물이나 도깨비 얘기를 강의 중에 좀 해주셨으니까, 네. 도깨비 왼쪽 다리가 약한 이유가 뭔가요? 오른쪽 다리가 강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오른쪽 다리가 강하기 때문이겠죠. 예, 의문에 현답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마도 이제 여러 가지, 특히 뭐 우리나라의 괴물, 그리고 또 로맨스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그 무형자산들 혹은 무형문화들이 이제 작품 속에 녹아지고, 이것이 작품화되고 혹은 바깥으로, 뭐 제가 알기로는 작품으로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TV에 그 극화된 사례도 좀 있던데,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거를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별로 자랑스러운 과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면 부끄럽게 자랑을 해 주시죠. 네. 제가 내서 좀 반응이 좋았던 책 중에 네. 한국 괴물백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괴물백과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이상한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그냥 별로 잘 안 드리는 이야기로 해드릴게요. 한국 괴물백과가 제가 지금도 인터넷에 다 내용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파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책대로 남아 있지는 않은데, 인터넷에 그 글 내용은 전부 다 그냥 공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냥 지금 당장 보실 수 있어요. 전체 내용을 전부 다. 한 12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정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하고 업데이트하고 쭉 업데이트를 한 거죠. 제가 처음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여러분들 보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에 편집자 한 분께서 너무 좋고 재밌는 자료인 것 같다고, 이거를 제가 책으로 내고 싶다고, 우리 출판사와 같이 이걸 출판해보지 않겠냐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보람찬 일인 것 같다고 해보자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출판사의 윗분들께서 야, 우리나라에 책 사보는 사람들 중에 한국 괴물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 되게 특이한 거 좋아하는 그런 애들 몇 명 사볼 거고, 뭐 공포영화 팬들 뭐 이런 영화 중에 한 몇 명 사볼 거고, 다 합해서 뭐 10권이나 팔리겠냐, 100권 팔리겠냐,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거에 어떻게 우리가 모험을 거냐, 우리 돈 많이 벌면 나중에 돈 남으면 버리셈 치고 그때 하자, 그런 식의 반응이 와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해 정도가 지났어요. 딴 출판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작가님,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우연히 한국 괴물백과라는 걸 봤는데 내용 너무 재밌는 것 같다고, 이거 저희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보고 싶다고, 해보시라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분들께서 이런 걸 사볼 사람이 없다고 반대를 하신다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책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일이 제가 정확하게 되게 많이 썼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명확하게 세볼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6, 7번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실무 담당자가 이거 재밌는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윗분들은 이거 안 된다라고 해요.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출판사에서 또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냉소적이 됐겠죠, 그죠? 해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됐어요. 거기서는 이야기가 쭉 이어져가지고 책이 나왔어요. 왜 됐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종래 출판사하고 여기는 뭐가 차이점이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출판사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있어요. 대표가 그걸 보고 했기 때문에 하면서 한 거예요. 뭐 정확히 아시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그 출판사 대표분하고 친한 딴 출판사 대표분한테 나중에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제 그 둘이 나중에 딴 데서 만나가지고 대표님 요즘 뭐 새로 공들이고 계신 책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내가 곽지식 작가하고 한국 괴물백과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그 딴 출판사 대표분이 와, 이 사람 드디어 출판계의 쓴맛을 한번 보겠구나. 한국 괴물백과 이런 거 누가 산다고. 책이 내용도 투숨하고 사파도 들어가고 하니까 돈은 많이 들 텐데 참 예술 해보겠다고 설치다가 쓴맛을 보겠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선배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그러시냐고 하고 말았대요. 진짜 그런 게 잘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책이 잘 됐거든요. 책이 잘 돼서 많이 팔렸어요. 뭐 그래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건 아닌데 요즘 책 워낙 안 팔리는 분위기 아니에요. 요즘 금년에 책 한 권이라도 돈 주고 사보신 분 몇 분 계세요?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성인의 40%는 1년에 책 한 권도 안 사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책 안 사보셨다고 그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 괴물백과는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우리의 문화유산이 경쟁력이 있고 상품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문화판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모르는 경우도 있구나. 옛날 문화판 잘 안 되잖아요. 돈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관성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야 진짜 될 만한 아이템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책을 내도 요즘 출판 시장 어려워가지고 책 다 안 팔리는데 뭐 한국 괴물백과 그게 될 거라고 그 관성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구나. 뭔가 이런 것에서 용기를 줄 수 있고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출판업계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괴물백과가 깨는 어떤 효과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너무 많이 갔나요? 네, 그런 틀이 깨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약간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책 이야기 잠깐 하시다가 40%밖에 안 산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사시는 걸로 말씀 중에 잠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괴물백과에 굉장히 많은 괴물들이 나올 텐데 가장 사랑하는 괴물이 있을까요? 무형유산하고 큰 관련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사랑하는 괴물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괴물 괴물백과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책에 나온 무형유산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책에 나오는 괴물은 아닌데 최근에 제가 재밌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업데이트한 내용인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지금도 강릉의 단오제라는 게 유명하죠, 그죠? 지금도 유명한데 과거에는 강릉의 단오제가 유명한데 강릉에서 좀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삼척 지방에도 단오제가 못지않게 강릉 못지않게 어쩌면 더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 때까지만 해도 삼척에서 단오제를 하면 특별하게 모시는 신이 있었는데 신령이 있었는데 그 신의 모습이 뭐였을까? 어떠했을 것 같아요? 오금잠이라고 해가지고 까만색 비녀를 신으로 섬겼다고 하는 것 같아요. 까만색 비녀인데 뭐 이렇게 또 옷을 입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비녀 신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것도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동네의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비녀가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춤을 추는 그런 동작을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구슬하고 뭐 이런 게 단오제의 중요한 그런 걸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록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도대체 이 동네 사람들 왜 이런 거를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따르면 뭐 신라 시대 때 어떤 공주가 뭐 어떤 뭐 이상한 일을 겪었는데 그 공주의 어떤 그런 기가 응축된 게 그 공주가 남긴 그 까만색 비녀기 때문에 그 비녀를 뭐 어디 뭐 잘 모셔놓고 뭐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가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비녀가 어떤 그런 형상화 돼가지고 신처럼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사람이 비녀를 쓰는 게 아니라 비녀가 사람을 네, 옮기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비녀가 막 옷을 입고 막 춤을 춘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괴물 이야기 하시니까 눈에서 광선이 나오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그러니까 괴물에 대한 그러니까 무형 문화가 형상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아마도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작가님은 우리가 책 속에서 봐야 되는 미래의 괴물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의미의 네. 그런 네. 생각도 좀 네. 잠깐 해봅니다. 네. 다시 이제 본류로 돌아와 봐서요. 네. 유네스코가 이제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을 했고,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서 단체, 공동체 그리고 개인의 참여를 이제 독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형유산이 창의적인 이 계승이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좀 있고, 또 그게 가치를 만들어내고 또 국가 혹은 공동체 개인 차원에서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 삶 속에 녹아나서 좀 미래로 또 이어져야 될 텐데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속에서 이 무형문화가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생각 혹시 있으시다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데? 네,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무형유산센터 질문이 질이 정말 공동체. 엄청납니다. 네. 공동체까지 고려를. 야, 왜냐면 공동체까지. 제 질문을 드리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게요. 지금. 네네. 공동체까지 고려를 해서. 참. 사실 뭐 아무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라도 제가 좀 해주시죠. 뭐라도, 예, 예. 뭐라도 얘기할게요. 제 입장도 좀 고려해 주셔서. 뭐라도 얘기할게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 문화를 이제 세계에 많이 알리자 이런 거 뭐 한 4, 50년 한 것 같아요. 한 70, 80년대부터만 생각을 해봐도 반대 방향도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도 많이 있고 다문화 가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통 문화는 좀 어떤 색채가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알려고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쪽 분야의 이야기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이런 뭐 신화를 소재로 어떻게 해가지고 뭐 소설을 쓰고 뭐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 신화, 뭐 한국의 옛날 이야기 이런 걸 가져온 다음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 뭐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비슷하게 분위기를 맞추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이나 영남 지방 아니면 제주도 같은 데는 영등할미, 뭐 영등할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사철 되기 전에 뭐 구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바람을 잘 불게 해줘가지고 날씨를 좋게 해주는 그런 여신이 있어가지고 그걸만 한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걸 약간 뭔가 바람의 여신 막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와가지고 뭔가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어떤 날씨의 신이나 바람의 신 같은 그런 듯한 느낌으로 약간 이해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한국의 이야기를 더 꾸며보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화 제일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발붙이고 사시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더 친숙한 이야기, 그런 고유 문화의 이야기가 우리 문화 속으로 더 많이 유입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베트남 신화는 어떤 재밌는 게 있을까? 몽골 신화는 어떤 더 재밌는 게 있을까? 필리핀의 신화 중에는 뭔가 재밌고 신기한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오히려 더 우리 옛 이야기나 우리 문화와 어울렸을 때 더 잘 맞아들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엮다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우리 엮여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 엮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로 보이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봐도, 좋은 예시를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문화 알리는 거 세계에 많이 한 만큼, 한편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에 발붙이고 살고 계시는 그 분들이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의 어떤 무형유산, 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많고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문화가 섞이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회장하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공동체가 시작하는 어떤 계기 같은 것들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네. 그 말씀 중에 게임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네. 무형유산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혹은 이것들이 현대적으로 옮겨졌을 때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MORPG 게임은 사실 디지털 세상의 공동체를 위해서 애시당초에 계획이 되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바람의 신, 또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얘기들이 게임 속에 기저에 흐르는 어떤 중요한 재료로 사용돼도 현대에 맞게 좀 변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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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죄송한데 스태프분께서는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까 시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마도 거의 다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로봇이 우리의 몸짓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뭐 일상생활에 직접 들어와 있다기보다는 일상생활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무형유산이 혹시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잇거나 현재로부터 미래를 잇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제가 되게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분야고요. 예, 하나 건졌네요. 네, 네. 네. 아, 제가 약간 그런 쪽으로 직접 연구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좀 있는 분야긴 한데 네. 그런 전통 문화 유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가지고 네. 연구를 해보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거 이런 거 저는 할 거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되게 극적이고 약간 놀라운 그런 사례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그 인공지능으로 해보는 재미있는 뭐 그런 거 중에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내 목소리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목소리를 그대로 변환을 해가지고 뭐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뭐 딴 뭐 연예인 목소리처럼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해준다든지 뭐 그 목소리로 뭐 노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하는 인공지능 프로 요즘 뭐 그냥 휴대전화로도 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그렇게 말 소리를 바꿔주는 딴 틀이 되는 걸로 바꿔주는 그 기술을 정말 좀 많이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뭐 그 이야기 했으니까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판소리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판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삼아 하는 걸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걸 판소리처럼 바꿔주는 그런 앱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목마른데 물 먹고 하자 뭐 이런 것도 목이 마르구나 뭐 물이나 한 잔 먹어보자 뭐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재미로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한 발 더 나와가지고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판소리 12마당 중에 지금까지 다 남아있는 게 일부밖에 없죠. 뭐 병광세 타령 뭐 이런 거 좀 멸실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살려보는 거예요. 지금도 복원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복원하시는 분들은 그 복원하시는 분들 자신의 어떤 그 감과 전문가로서의 어떤 통찰력과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복원을 하시잖아요. 이런 정도의 노래 가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노래가 가야지 맞겠다. 판소리는 그런 느낌이니까로 하잖아요. 그죠? 그 방향 뭐 좋은데 한편으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네네네. 이용을 해가지고 네. 다른 판소리들의 전체적인 패턴을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판소리라면 이런 식으로 가는 멜로디가 붙는 게 맞겠다라는 식의 결론을 한번 뽑아 봄직도 하죠. 네네. 그게 좀 재미있는 참고 자료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게 하는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데 또 객관적으로 분석이 잘 안 되던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인공지능 말씀 주시니까 녹색 쓰는 네이놈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저를 한번 딱 해보니까 네. 굉장히 불쾌한 이미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과거의 것들을 현재에 쌓고 예를 들어서 12바탕이 있다면 현대의 13바탕을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아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여기 국립무형유산원의 원장님이 와 계시고 또 아시아 태평양 무형유산센터의 총장님도 와 계시니까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연구비를 좀 만들으셔가지고 해보고 싶으시다는 또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조금 의지는 많으신 것 같아요. 말씀 중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로 우리 장님들께서 만나셔서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곳이 이제 국립무형유산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2017년부터 세계 무형유산 포럼을 전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포럼의 자문위원을 맡아주셨다고요? 네. 뭐라고 하시면서 부탁을 하시던 거예요?
전문위원 하시면 좋겠다고 하셔서 네. 아, 굉장히 깔끔하고 네. 클리어하게. 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네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주제가 융합과 창의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재발견. 그러니까 융합과 창의의 시대 때문에 아마 작가님이 또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됐을 텐데요. 제가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냐면 너무 그 일로만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면 재미가 좀 없잖아요. 네. 작가님 이력을 좀 살펴보다가 네. 140자 소설을 봤어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140자 소설을 이렇게 쓰시게 된 계기나, 저는 읽을 때 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시하고는 또 다르게 그 안에 서사가 또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좀 여쭤봐도 될까요? SNS 중에 트위터라는 SNS가 있죠. 처음 나왔을 때는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얼핏 생각하면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말을 140자라는 한계로 짧게밖에 못한다니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말을 툭툭 던질 수가 있어가지고 네. 더 막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지만 그렇죠. 재미도 있는 막 이렇게 되었는데 네. 초창기에 이제 그게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트위터 140자 안에서 소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네. 원래 뭐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 뭐 이런 거 뭐 예전부터 전통이 있었고 SF, 저는 SF 좋아하는 편인데 소설 중에서 SF에서도 뭐 세상에서 가장 짧은 SF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작가들이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좀 스턴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스턴트. 140자 안에서 소설을 써보자라는 이런 게 네. 미국 사람들이 먼저 좀 한번 이렇게 약간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거를 보고 따라한 한국의 작가들이 좀 있었어요. 작가 아닌 네.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거 하는 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나도 한번 따라 해봐야지 라고 네. 하면서 따라 해봤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유행할 때 한두 개씩 하고 말았는데 네. 좀 이상하게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책도 내고 뭐 어떻게 꾸준히 뭐 지금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가지신 성품이 집요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럴 수도 그 있겠죠. 국내 가장 유명한 대학을 8학기를 하셔야 되는데 5학기 만에 그냥 해치우셨어요. 예, 얼마나 집중력이 강하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 네. 찌른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뭐 참고로 8학기를 더 다녔으니까 네.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네. 약속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그 TV 채널에 올라와 있는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점 혹은 제안하고 싶은 점 혹은 뭐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지금 회사에서 이제 회사원으로 근무를 하시고, 근데 또 이제 어떤 게 본업인지는 제가 이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다른 시간에 이제 글을 쓰시고 창작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에 몰두하거나 하다 보면 좀 상상력을 잃거나 창의력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휴식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제 평소에 생활하실 때 어떻게 하면 창의력과 상상력을 좀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셨는지 그런 팁이 있으시다면 아, 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네. 괜찮으시죠? 네. 보통 이런 건 딴 행사에서 주는 질문인데 일단 뭐 하나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제가 얼마 전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지금 회사 좀 쉬면서 딴 직장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근데 뭐 얼마 전까지 회사 다녔으니까요. 일단은 회사 다니는 게 창의력 자체에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래요. 이거 진짜 이거 녹화돼서 남으면 좀 곤란한데. 그렇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회사 생활을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 실생활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하고 마주치는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런 게 다 삶의 새로운 현장감 있는 경험이 되고 소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나는 글쓰기에 뜻을 두고 있어가지고 뭐 국문학과를 들어와가지고 글쓰기를 열심히 연마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신춘문예에 당선이 돼가지고 등단을 했고 그러고 나서 쭉쭉 잘 나가가지고 작가로서 일하는 외에 어떠한 일도 안 하면서 살아왔다.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가지고 작가로서 고민해본 그것이 자신이 성인이 돼서 산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써내는 이야기와 회사를 다니면서 오늘도 상사에게 치이고 후배에게 도전을 당하면서 받는 그 경험이 녹아있는 사람이 쓰는 이야기의 생동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딴 직업을 갖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창의력 면에서는 도움이 오히려 됩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 다 인정할 거예요, 사실. 도움이 오히려 됩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저런 인간이 세상에 있네. 그런 이야기 얼마나 가끔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대로 소재되는 거예요. 희한한 인간을 다루는 거예요. 소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에는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창의력에는 도움이 되는데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시간이 안 난다거나 힘이 없어서 딴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사실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생길 수가 있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떤 게 해결책인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몸이 좀 힘들고 육체적으로 시간이 안 나도 정신적으로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으면 글 쓰는 시간 정도는 내기 어렵지 않아요. 글 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글 쓰는 거 솔직히 뭐 무슨 큰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뭐 컴퓨터만 있으면 쓸 수 있고 뭐 휴대전화로도 요즘 쓰시는 분들 많고 정한 되면 종이만 하고 연필만 있어도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진 내가 취미가 사진 찍는 거야 이러면 장비값 얼마나 많이 듭니까? 내 취미가 낚시야 이러면 하루 내가지고 낚시터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글 쓰는 거는 짜투리 시간 틈을 내가지고 1시간, 2시간만 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쓰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게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만 스트레스가 많이 안 받으면 그렇게 이것도 딱 뭐 등산 가는 게 취미인 사람, 뭐 무슨 뭐 요리하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시간을 내듯이 나는 글을 쓰는데 시간을 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잘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뭐 시간 조절이 어려운 게 오히려 아닌 게 글쓰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전형적인 수능 1등 학생이 얘기하시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생각이 언뜻. 아니 쉽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쉽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글쓰기가 사실 짬을 내서도 가능하다는 것은 오늘 주간 주최처의 의견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곽지식 작가님의 의견이라는 점 짚고 넘어갔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우리 또 유네스코하고 관련 있는 행사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해외의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가깝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총장님이 계시는데 총장님 말씀을 대신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유머스럽고 또 우리 무형유산과 관련된 얘기, 또 과학과 철학 혹은 소설 작가, 에세이 작가로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곽재식 작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9월에 있는 세계 무형문화유산 포럼 기대해 주시고요. 좀 더 의미 있고 훨씬 재미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